총선 전에 저는 대표 역할을 끝낼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지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목표로 대여 투쟁을 강조하면서요. 당 개조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큰 방향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유한국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소그룹 공부 모임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정책 현장의 소통 전문가, 전략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효과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유한국당 지금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늘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반사이익도 얻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비난이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이 좀 빠지고 한국당이 좀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뭐 오세훈 전 시장도 만나고 인사를 했는데 뭐 한성교 사무총장, 뭐 원조 친박을 불리지만 사실상 친박이 비주류죠. 그래서 네. 나름 탕평 인사를 보이기도 하고, 또 여의도 연구원 아까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뭐 김세현 의원 내정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혁파 그리고 복당파 이렇게 꼽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또 강한 야당을 또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도 이 야당 대표들을 찾아서요 상견례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설전을 벌여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들의 좀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0분 환영사를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이호정 의원님, 네. 자, 신임 당대표가 다른 당 대표를 만나서 하는 얘기치고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TV 토론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국회에서 아마 총리 상대로 아마 이제 대정부 질문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신임 대표가 되면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봐주고 또 인사할 때는 덕담도 나누고 하는데, 사실 첫 행보부터가 이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5.18 문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정미 대표가 저렇게 10분 동안 이야기했다 하듯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황교안 대표도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드루킹 문제를 거론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걸 비춰보면 황 대표도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한 칼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 보면 앞으로 아마 여야 관계가 굉장히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특히 네.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순탄치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보면 5.18 문제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아마 이제 야당끼리의 어떤 뭐가 공조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황 대표가 저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구도로 보면 여당과 다른 야당, 거기에 자유한국당 네. 이런 구도로 좀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오늘 사실 상견례 석상에 좀 읽힐 수 있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강성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설전에 가까운 대표들끼리의 예방 자리였습니다. 보통은 덕담을 주고 그렇죠. 가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황교안 새로운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어떤 첫 번째 허들을 잘못 넘으셨다. 약간 좀 낙지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정미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 지켜봐 달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네. 훨씬 점수를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첫 번째 행보에서는 그렇게 큰 점수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정무적 판단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정의당은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노회찬 의원을 잃은 당이에요. 근데 그 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노회찬 의원에 대한 예를 표하지 않고 바로 드루킹 사건을 언급했다는 거는 그 주변에 어떤 황 대표를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토킹 포인트를 좀 잘못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또 일리가 있는 지적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황교안 신임 대표를 두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두 분이 다 이제 경기고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을 장악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출신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 내부의 어떤 리더십이 이제 붕괴된 상황에서 외부의 인사가 차출되어 와서 이제 어떤 면에서 당을 장악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보면 황교안 대표나 이해창 전 총재가 이제 비슷한 것이고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도 외부에 들어와서 사실 당 대표를 장악을 하고 대권 후보를 2번이나 나갔습니다. 다 떨어졌지만 그런 식의 이제 결과를 나왔고 황 대표도 마찬가지로 44일 만에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순간 들어와서 대표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권도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행보인데 어떤 면에서 좀 전체 이미지나 그리고 또 법조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사실은요. 이 보수 야당 계열에 보면 사실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 경선에 나온 분은 3분 다 법조인이에요. 근데 법조인이 사실은 정치에 들어와서 그렇게 빛을 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한계점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공통점, 고등학교 때부터 그 행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다. 이건 다르다라고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투쟁의 역사다라고 본인은 강조할 것 같아요. 그죠? 속된 말로 윗사람 들이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YS 때 감사원장 하다가 이제 했었고 국무총리 한 다음에 4개월만 사퇴했거든요. 저 때 사실 YS 들이받아가지고 잘린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저 VIP랑도 이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쪽 이미지가 있는 건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투쟁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생각 자체가 좀 다르다. 기본적인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저는 경험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경험? 결국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럼 총선 때 뭘 해야 이기죠? 칼질을 잘해야 됩니다. 개혁 공천. 항상 그렇잖아요. 현역 의원도 탈락시키고 중진들 사자 칼질을 잘하고 새로 새 피를 수혈하고 이걸 잘해야지 이기는 건데 YS가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DJ한테 대선 진 다음에 2000년 총선인가요? 그걸 잘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원희룡, 오세훈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천 잘해가지고 사실 총선을 이긴 건데 내년에 황교안 전 지금 당대표한테도 그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거. 왜 기대 못할 이유가 뭐가 근데 이제 경험의 문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회찬 전 총재는 아까 양력에도 보셨지만 96년에 비례대표 1번인가 2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국회의원 했습니다. 2000년 총선까지 4년을 국회의원 했어요. 그리고 대선 한번 치렀습니다. 이 대선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다 치르면 정치의 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에서 뭐 김윤환 씨니 이기택 씨가 조순 씨 이런 어떤 거물들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건데 황교안 신임 대표는 지금 의원 경험도 없죠. 대선 경험도 없죠.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중진들을 쳐낼 수가 있을까? 그 문제가 결국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운영을 가릴 것 같은데 보시죠. 뭐 내년 4월 달에 무슨 일이.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체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벌써부터 황교안호가 총선 전에는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황교안이 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총선 전에 저는 대표 역할을 끝낼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황교안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후보들이. 탄핵 총리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차장. 아니 이제 출발하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한 말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일맥상통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취임 5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얼마 못 갈 거다 이런 좀 이제 앞선 전망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다 경험치기입니다. 과거가 이제 비슷했었죠.
그러니까 2012년 총선 앞두고도 바로 직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반년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뭐 디도스 사태, 그다음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수도권의 어떤 후보들이 황교안 대표를 얼굴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결국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등극을 했던 거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가장 주류의 대표가 등극을 했지만 결국은 그때 재보선 연패를 하니까 결국은 또 후보들이 그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할 의원들이 지금 문재인 얼굴 간판으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딱 비대위가 체제가 들어섰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결국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간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제 승부가 갈려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회창 아까 그 전 총련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은 황교안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과연 이회창 모델로 정계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반기 모델로 들어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처음부터 당을 장악하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당으로 같이 이제 당을 흡수할 것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데 결국은 이회창 모델을 택한 거겠죠. 네. 들어오자마자 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회창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십상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 정치권에 처음 나왔던 게 이회창 전 총리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 이제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 이회창 전 총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황 대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열린 공간 속에 사람들을 많이 이제 흡수해내느냐 이 문제로 결국은 총선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자, 그런데 이런 뭐 지적들 때문일까요?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빈틈을 파짓고 들어가면서 또 의견을 한마디씩 던졌군요.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그래요? 보거든요. 당내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나 아마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는 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아마 당내에서 이런 이제 빈틈을 좀 비집고 들어가서 존재를 과시할 겁니다. 지금 벌써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지금 이제 선거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진 쪽에. 지금 추미애 전 대표와 이제 대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황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주변에 보면 이번에 오늘 인사를 한 거 보니까 대부분 친박계를 많이 이제 주변에 포진을 했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혼자 들어와서 친박계에 힘을 받아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뭔가 정치권이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구성이 되면 과연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황대행이 이제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승패 여부에 따라서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고 아니면 더 확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느닷없는 테러설이 온라인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해당 소식은 곧바로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는지 그 배경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님 어떤 내용의 테러설이었습니까? 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현재 지금 UAE 대통령 특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러시아에서 테러를 당해서 병원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하.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해서 지금 현재 입원 중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엠바고로 걸려 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싸해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게 물어봤는데요. 이제 가짜 뉴스다. 오히려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되물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아하. 다시 되묻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통화 중이고 며칠 전에도 그 UAE 왕세지 왔을 때 그 그랬죠. 모습을 보지 않았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가짜 뉴스로 판명이 아하. 났는데 이 시점에서 좀 왜 나왔는지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합니다. 네. 글쎄요. 그의 관심의 표현일까요? 이 총선을 앞두고 어디 출마할지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은데 이 임종석 전 실장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소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로 황당함을 겪은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또 시달렸어요. 박주민 의원은 또 무슨 헛소문으로 또 시달렸습니까? 인터넷에 누군가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응암동에 있는 그 은행에 박주민 의원이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줄 많이 서 있는데 나 누군지 몰라? 이러고 새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니 박주민 의원이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다고 알리바이를 다 밝혔어요. 사진도 이제 그 회의를 하는 모습에 네네. 뒷배경에 그 오후 4시경 시계가 찍힌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갈 시간이 도저히 안 됐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이 가짜 뉴스가 사실 얘기가 많았어요. 가짜 뉴스 인위적으로 뭐 단속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네.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가짜 뉴스는 시장의 그런 자정 기능에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게 네. 확증 편향 현상에 기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주민 의원을 평소에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있으면 그거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소문의 원리이기도 하죠. 네, 계속 예.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예.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그렇죠. 되고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띄워주는 정보가 내가 이전에 클릭했던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계속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 자정 기능으로 걸러지긴 좀 어렵다 네. 생각됩니다. 굉장히 학술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서민적이고 수수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박주민 의원처럼 생긴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났던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사실 굉장히 그 인기가 많잖아요. 굉장히 수수하고 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른 평범한 아저씨를 보고 오해를 하지 않았나. 자, 이런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님 하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권 유튜브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홍카콜라 그리고 알릴레오. 근데 이 두 채널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모으면 안 되고 여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후원금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정치자금법에 보면요. 네.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네. 되려는 자는 정치자금 딱 3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 딱 요 3가지입니다. 근데 저 유튜브에서 있는 돈들은 국고보조금도 아니고 당비도 아니고 이제 후원금이냐 이게 문제인데 후원의 계좌로 신고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불법 정치자금인 건데 그럼 문제는 저 유시민 전 의원 전 장관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려는 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해당이 안 그거예요, 되는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정계 은퇴 안 했는데 한단 말 안 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은 어쨌든 정계 은퇴했다고 하고 정계를 복귀 안 하겠다고 본인 말을 했으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정치인도 아니고 네. 정치인이 되려는 자도 아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정치인 아니지만 네. 정치인이 되려는 자니까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유시민 전 장관은 정계 은퇴했으니까 저 정치자금법 적용 안 받는다는 건데 글쎄 뭐 선관위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유시민 전 장관 대선 만약에 대선 나오면은 저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소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급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런 볼멘 소리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선관위한테 해석들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다 정치인을 보잖아요, 사실. 네네. 알겠습니다. 나온 얘기죠.